폭설 속 위병소, 아들을 찾아온 엄마의 멱살을 잡으며 위병소장이 소리칩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당신 간첩이야? 당장 안 꺼져! 그 순간 엄마의 낡은 코트가 젖혀지자 그 안에서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별 넷이 서늘하게 번쩍입니다. 자네 눈엔 육군 대장이 간첩으로 보이나? 감히 사성 장군의 아들을 건드린 부대를 초토화시킬 엄마의 살벌한 참교육. 오늘의 사이다 복수국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포천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제5군단 예하 제8기계 화보병사단 일명 오뚜기 부대의 주둔지 주변 산세는 하얗게 질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살을 애는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다. 오후 4시 30분. 산악 지형 특성상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부대 정문 위병소 앞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고급 세단이 아닌 연식이 꽤 된 국산 중형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짙은 회색 롱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서예란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 제2작전사령관. 별 넷 대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군대 간 아들이 걱정되어 연락이 두절된 아들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평범하고 힘없는 어머니일 뿐이었다.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린 그녀의 눈빛은 북풍보다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이었다. 민우에게서 온 마지막 전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너무 추워요. 마음이 너무 추워요. 평소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던 누군가의 욕설. 야 강민우 이 새끼야 전화 안 끊어? 빠져가지고 씨발.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서예라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라인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아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것이 뻔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숱하게 봐온 썩어빠진 레퍼토리였다. 그녀는 휴가를 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차를 몰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내 아들이 겪고 있는 지옥을. 서예란이 위병소 차단기 쪽으로 절뚝이며 걸어가자 위병소 안에서 난로를 쬐고 있던 위병조장 하사 김민철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입김을 하얗게 뿜으며 그는 소총을 맨 채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줌마, 거기서요. 뭐예요 지금? 김하사의 목소리에는 권위의식과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웬 민간인이, 그것도 약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얼쩡거리는 것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예라는 멈춰섰다. 눈가에 주름이 진 걱정 가득한 어머니의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요. 강민우라고. 이병인데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김하사는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아쇼? 면회 시간 끝났고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차 빼요 당장. 멀리서 왔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잘 있는지만 확인하면 가겠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하게 해주시면. 서예란이 간곡하게 부탁하며 한 발짝 다가서려 하자 김하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밀쳤다.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군사보안구역이라고. 민간인 통제구역 몰라요? 썩 꺼지라니까. 서예란은 밀쳐진 충격으로 휘청이며 눈길에 넘어질 뻔했다. 지팡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중심을 잡고 김하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하지만 김하사는 그 살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여성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귀찮은 존재로만 보였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왔다. 위병소장 근무를 서고 있던 중이 최영도였다. 그는 춥다는 듯 양손을 비비며 나오더니 상황을 살폈다. 김하사 뭐야?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아, 소대장님. 이 아줌마가 막무가내로 아들 보여달라고 떼를 쓰지 말입니다. 돌려보내려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최중희는 서예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차, 촌스러운 코트, 불편해 보이는 다리. 전형적인 시골 아낙네라고 판단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아주머니 규정상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차단기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차 빼세요. 작전 차량 들어오면 방해됩니다. 서예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우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휘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혹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중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강민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3소대 패급. 박철수 병장에게 찍혀서 매일같이 털리는 놈.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급길과 전역에 문제가 생긴다. 이봐요, 아주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우리 부대에 가혹행위 같은 거 없습니다. 어디서 유언비어를 듣고 와서 행패입니까? 지금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가세요. 행패라니요. 정당한 면회 요청이고 부모로서 자식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대장 나오라고 하세요. 서예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최중희는 기가 찼다. 감히 민간인이 그것도 아줌마가 대대장을 오라가라 해. 그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서예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당신 간첩이야? 왜 부대 앞에서 지랄이야 지랄이. 최중희의 손이 서예란의 코트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흔들었다. 당장 안 꺼져? 확 밀어버리기 전에. 그 순간이었다. 서예란은 움켜쥐어진 코트깃을 잡고 있는 최중희의 손목을 자신의 손으로 꽉 잡았다. 악력이 엄청났다. 최중희가 하며 당황하는 사이 서예란은 잡힌 손을 비틀어 뿌리쳤다. 그리고 반동을 이용해 코트의 단추를 스스로 뜯어내듯 젖혔다. 투두둑.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회색 코트가 양옆으로 활짝 펼쳐졌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코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국방색 정복의 위압감이 주위를 압도했다. 정복 상단 양쪽 어깨의 견장 위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발하는 물체가 박혀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은색별. 대한민국 육군대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 내리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최중희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뇌가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정지해버렸다. 별내? 사성장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줌마가? 옆에서 킬킬거리던 김하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소총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예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트러진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지팡이는 더 이상 그녀의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휘봉처럼, 아니 심판의 철퇴처럼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최중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보기에 내가 간첩으로 보이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위병소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중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거의 바닥에 꽂힐 듯이 허리를 숙이며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충성. 저 제8기계 화보병 사단 21여단 1대대 이중대 소대장 중위 최영도.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다.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서예라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귀관은 민간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정당한 면회 요청을 묵살했다. 또한 상급자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 내 말이 틀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병소장. 예. 충성. 문 열어. 예. 차단기 올리라고. 내 차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즉시 대대 지휘통제실로 연락해서 전파해. 제2작전 사령관 서예란 대장 방문. 전 병력 집합시킬 필요 없다. 평시 상태 유지하되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지금 당장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라고 해. 1분이라도 늦으면 옷벗을 각오하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김하사가 허겁지겁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차단기 버튼을 눌렀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올라갔다. 서예라는 다시 코트를 여미지 않고 정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다. 낡은 세단이 부대 안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최중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풀지 못했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좆됐다. 진짜 좆됐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8사단 주둔지에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서예란의 차가 부대 영내 도로를 따라 대대 본청으로 향하는 동안 대대 지휘통제실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집어졌다. 위병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당직사령 박대위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야, 김하사 너 장난치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장난질이야? 뭐? 이작전 사령관님? 야, 이 미친 새끼야. 사령관님이 여길 왜 오셔? 그것도 혼자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하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뒤이어 들린 최중희의 다급한 외침은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증명했다. 박대위는 사색이 되어 대대장실로 인터폰을 연결했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위병소를 통과했답니다. 뭐가? 멧돼지라도 들어왔냐? 아닙니다. 제2작전 사령관 서예란 대장님입니다. 지금 본청으로 오고 계십니다. 대대장실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예란은 차를 본청 현관 앞에 세웠다. 그녀가 내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김석진 중령이 튀어나왔다. 정복도 아니고 전투복 차림에 한쪽 전투화 끈은 제대로 매지도 못한 상태였다. 뒤따라 주임원사와 각 처부 참모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김중령은 차 문을 열어주려 달려왔지만 서예란은 이미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다. 4개의 별이 박힌 정모를 쓴 그녀의 모습에 김중령은 숨이 턱 막혔다.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적인 인물. 육군 여군의 신화. 그녀가 내 눈앞에 있다. 그것도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충성. 대대장 중령 김석진. 사령관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중령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끝이 심하게 떨렸다. 서예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환영은 필요 없다. 김중령. 예. 사령관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의전을. 의전? 자네 지금 의전 타령할 때인가? 서예란이 멈춰서서 김중령을 쏘아봤다. 내 아들이 이 부대에 있다. 강민우 이병. 알고 있나? 김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강민우? 3소대 그 관심병사? 걔가 사령관님 아들이라고. 인사기록 카드에는 부모님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강민우 이병은 저희 대대 2중대 3소대 소속입니다만. 잘 알고 있군.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겠지? 예. 상태라니요? 잘 적응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면담 기록에도 특이사항 없었고. 특이사항이 없어? 서예란이 헛웃음을 지었다. 내 아들은 지금 지옥을 걷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군. 안내해. 이중대 생활관으로. 당장. 알겠습니다. 주임원사. 이중대장한테 연락해. 사령관님 가신다고. 빨리 청소 상태 확인하고 애들 군기 잡으라고 해.
김중령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서예란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찍었다. 동작 그만. 연락하지 마. 있는 그대로 보러 간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중대에 연락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부터 옷 벗길 줄 알아. 주임원사 무전기 꺼. 핸드폰 반납해. 주임원사는 화들짝 놀라 무전기 전원을 끄고 핸드폰을 서예란의 수행원이 아닌 서예란 본인에게 내밀었다. 서예란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일과 시간 이후라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 중일 시간이었다. 하지만 복도 끝 이중대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왔다.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서? 이게 빠져가지고. 야, 걸레 빨아와. 냄새나잖아. 서예란의 걸음이 빨라졌다. 김중령과 참모들은 죽을 맛이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제발 별일 아니길, 제발 장난치는 소리이길 빌고 또 빌었다. 이중대 3소대 생활관 문 앞. 서예란은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강민우, 너네 엄마 뭐 하시냐? 식당 한다며? 야, 우리 집 개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굶뜨냐?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패륜적인 발언. 서예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힘없고 주눅든 목소리. 아들 민우였다. 시정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 말대꾸하는 거 봐라. 야, 박철수, 얘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분대장 잡아. 아, 김상병님. 제가 아주 확실하게 교육해 놓겠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라. 관물대 안으로 들어가. 관물대 안으로 들어가라니.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가혹행위였다. 서예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벌컥 문을 열었다. 동작 그만. 생활관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강민우는 속옷 바람으로 관물대 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으려 하고 있었고 박철수 병장은 침상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하며 웃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사람들을 본 병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대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 앞에 중년 여성. 어깨에 별 4개. 전원 차려. 부동자세. 김중령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병사들은 허둥지둥 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정렬했다. 박철수 병장은 먹던 과자가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관물대 안에 있던 민우는 기어나와 멍하니 서예란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민우의 눈이 커졌다. 환영을 보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어머니는 진짜였다. 그것도 평소에 다정한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대장 서예란으로서 서 있었다. 서예란은 민우에게 다가갔다. 아들의 몸은 말라 있었고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다. 특히 허벅지와 팔뚝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며칠간 구타가 지속되었다는 증거였다. 서예란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민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어머니. 여기 어떡해. 쉬.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서예란은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다. 지금은 그래선 안 되었다. 그녀는 다시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시선이 박철수 병장에게 꽂혔다. 내 놈이 박철수인가? 박철수는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이병, 박, 철, 수.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병장인 자신의 계급을 이병이라고 외쳐버렸다. 계급도 까먹었나 보군. 방금 내가 내 아들에게 뭐라고 했지? 걔도 밥은 챙겨준다고. 내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 아니,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넌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렸어. 넌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전우회를 짓밟았으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예란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감히 대장의 아들을 건드렸다. 그녀의 선언은 생활관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헌병대 불러. 아니, 군사경찰대 호출해. 5군단 헌병대장한테 직접 연락해. 지금 당장 수사관들 대동해서 이리로 튀어오라고 해. 이 생활관 인원 전원 그리고 이중대장, 행보관, 소대장 싹 다 격리시켜. 김중령이 벌벌 떨며 무전기를 꺼내려 했다. 그리고 김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도 포함이야. 자네는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대대장 보직 해임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계급장 떼고 저놈들이랑 같이 벽 보고 서 있어. 사령관님. 한 번만 기회를. 실망이군. 변명까지 하려 하다니. 끌어내. 서예란의 서슬 퍼런 명령에 따라온 참모들이 머뭇거리다 대대장의 팔을 잡았다. 하극상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령관의 명령은 법이었다. 강민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밥집 하는 줄 알았던 선임들이 무시하던 우리 엄마가 이 부대를 뒤집어 엎고 있었다. 1시간 뒤 5군단 헌병대 차량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다. 헌병대장이 직접 수사관들을 이끌고 왔다. 그는 서예란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예란은 대대장실을 접수했다. 그녀는 대대장 의자에 앉지 않고 회의 탁자에 앉아 상황을 지휘했다. 피해자 진술 확보, 가해자 분리 신문, 목격자 진술 확보. 하나도 빠뜨리지 마. 특히 최근 3개월간의 CCTV 기록, 근무일지, 마음의 편지 수거 내역 전부 압수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나갔다. 민우는 의무대로 이송되어 정밀 진단을 받고 있었다. 갈비뼈의 실금, 타박상, 영양실조 초기 증세,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서를 받아든 서예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21여 단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관사에서 쉬다가 소식을 듣고 날아온 모양이었다. 충성. 여단장 대령 최무성입니다. 사령관님, 이게 도대체 무슨... 최 대령. 자네 예하 대대에서 이병이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 알고 있었나? 가혹행위 말씀이십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 여단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도 청정부대로. 보고받은 바 없어? 그게 자랑인가? 서예란이 진단서를 최 대령 앞에 집어 던졌다. 자네가 자랑하는 청정부대에서 나온 진단서야.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오줌을 싸는데 청정부대?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청정해 보였겠지. 최 대령은 진단서를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면목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 자네 손엔 안 맡겨. 내 직할로 처리한다. 그리고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지휘감독 소홀. 내일 아침부로 보직 해임 건의할 거니까 그리 알아. 사령관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대대장이 보고를 누락해서. 억울해? 억울한 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내 아들이야. 자네 진급이 억울한 게 아니라. 서예란의 고함에 대대장실 유리창이 울렸다. 밤이 깊어갔다.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박철수 병장과 그 일당들은 헌병대 조사실에서 멘탈이 붕괴되어 술술 불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간부들의 묵인, 아니 조장이 있었다. 최영도 소대장은 박철수에게 적당히 좀 해라,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라며 사실상 폭행을 용인했고, 행보관은 민우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냐,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히면 군 생활 더 힘들어진다며 돌려보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대대장 김석진 중령이었다. 한 달 전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었다. 3소대의 가혹행위가 심각하다는 내용. 하지만 김중령은 사단 감찰이 나올 것을 우려해 투서를 파쇄하고 덮어버렸다. 전부 썩었어. 서예란은 이 말을 짚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시스템의 붕괴였다. 새벽 2시. 헌병대장이 중간 보고를 위해 들어왔다. 사령관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뭔가?
가해자 박철수의 아버지가 8사단 주임원사 출신이고 현재 사단장님과 골프 모임을 갖는 지역 유지랍니다. 박철수가 평소에 우리 아빠가 사단장이랑 호형호재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서예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래. 그래서 간부들이 길을 못 폈군. 지역 유지 아들이라 비위 맞춰주느라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밌네. 사단장까지 엮여있다 이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어둠은 더 짙어져 있었다. 전화기 줘. 육군 참모 총장한테 건다. 예? 총장님께 말입니까? 지금 시간이. 걸어. 자느라 못 받으면 깨워서라도 연결해. 서예라는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서대장.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전쟁이라도 났나? 장태산 총장의 잠긴 목소리. 전쟁 났습니다, 총장님. 제 아들과의 전쟁, 그리고 썩어 빠진 육군과의 전쟁.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8사단장 박성은 소장. 그 친구 내일 아침까지 옷벗을 준비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모가지 치러 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예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차갑고도 뜨거웠다. 이제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육군 수뇌부를 뒤흔드는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제8기계화 보병사단장 공관. 박성훈 소장은 잠에서 깬 지 오래였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양주잔에는 얼음이 다 녹아 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개인 스마트폰과 비화폰이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사단장님, 군단장님 전화입니다. 사단장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입니다. 사단장님. 전속부관이 사색이 되어 문을 두드렸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30년 군 생활, 별 2개를 달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서예란. 그 마녀가 왜 하필 내 부대에? 제2작전 사령관 서예란. 육군 내에서 그녀의 별명은 얼음마녀였다. 원칙주의자, 타협을 모르는 불도저. 그녀가 움직이면 반드시 누군가의 목이 날아간다는 전설적인 인물.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한밤중에 예하 대대를 뒤집어 놓았다. 박 소장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박 회장. 사고를 친 박철수 병장의 아버지이자 전직 8사단 주임원사 출신인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박영달이었다. 여보세요. 박 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이고 사단장님. 이 새벽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철수가 헌병대에 끌려갔다니요. 애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영달의 목소리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된 목소리였다. 박 회장. 지금 장난이라고 했소? 박 소장이 이를 갈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신 아들놈이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제2작전 사령관 아들이야. 서예란 대장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이 사성 장군 아들을 계집에 쳐놓고 팼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예? 서예란이면 그 TV에 나오는 여자 대장? 그래. 지금 내 목이 간당간당해. 아니, 이미 날아갔어.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짬짬이로 해먹은 것들 이번 감사 때 다 터지게 생겼다고. 나 혼자 안 죽어. 알았어? 박 소장은 전화를 집어 던지듯 끊었다. 그는 벽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았다. 어깨에 박힌 2개의 별. 소장 계급장. 평생을 바쳐 얻은 저 영광이 고작 못돼 먹은 병사 하나와 그 아비의 탐욕 때문에 똥통에 빠지게 생겼다. 그때 공관 밖에서 요란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부관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사단장님, 이작 사령관님 도착하셨습니다. 박 소장은 허겁지겁 정복 상의를 걸쳤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끼워지지가 않았다. 그는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공관 마당에는 서예란의 낡은 세단이 서 있었고
그 뒤로 5군단 헌병대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예란이 내렸다. 지팡이를 짚은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거대해 보였다. 그녀의 어깨 위 4개의 별이 공관의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충성, 돌격, 사단장 소장 박성훈. 8사단의 경례 구호인 돌격을 외치는 박 소장의 목소리는 기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서예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공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돌격? 누구한테? 병사들 인권 유린하는데 돌격했나?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서예란은 지팡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쾅 소리가 났다. 앉아. 박 소장은 소파 맞은편에 엉거주춤 앉았다. 무릎을 꿇어야 할지 정자세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 소장. 자네 부대 1대 대장 김석진 중령, 보직 해임했네. 21여 단장 최무성 대령 직무 정지시켰고. 사령관님. 절차상 군단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절차? 서예란의 눈썹이 꿈틀했다. 내 아들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피오줌을 싸는데 절차가 중요해? 내가 지금 군단장 건너뛰고 바로 온 게 불만인가 보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철수라는 병사 아버지가 이 지역 유지라며 전직 주임원사 출신이고 자네랑 골프도 자주 치고 회식비도 지원받았다던데. 사실인가? 박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짧은 시간에 헌병대가 거기까지 파악했을 줄은 몰랐다. 그건 지역 대민 지원 차원에서 협조관계라. 그 협조관계 때문에 예하 부대 간부들이 그 병사를 못 건드렸군. 사단장 형님의 아들이니까. 자네가 받은 그 골프채, 그 양주, 그 접대들이 내 아들의 핏값이야. 알아? 서예란이 탁자 위에 놓인 박 소장의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아직 반쯤 남은 고급 위스키였다. 그녀는 병을 거꾸로 들어 바닥에 콸콸 쏟아부었다. 냄새나는군. 썩은 내가 진동을 해. 박 소장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을 적시는 술 냄새가 자신의 처지 같았다. 사단 감찰참모, 법무참모 지금 즉시 호출해. 그리고 박영달이라는 그 작자도 불러. 내 눈앞에 데려다 놔. 1시간 준다. 서예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박 소장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8사단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 태풍의 눈은 바로 자신의 공관이라는 것을. 1시간 뒤 사단장 공관 응접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다. 박성훈 소장, 사단 감찰참모, 법무참모가 일렬로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영달이 불려와 있었다. 그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온 듯 등산복 차림이었다. 박영달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눈치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서예란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다리를 저는 중년 여성. 어깨에 별 4개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그는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였다. 군바리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을 가진 자였다. 사령관님이라고 하셨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좀 크게 하는데. 박영달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꺼내 서예란 앞으로 내밀었다. 서예란은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네가 박철수의 부친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수가 좀 철이 없어서.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건데 사내놈들이 크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치료비랑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전역하고 취업 자리도 제가 책임지고. 닥쳐. 서예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명료했다. 박영달의 말이 뚝 끊겼다. 돈? 취업? 지금 장난하나? 서예란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박영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자네 아들이 내 아들에게 똥을 먹이려고 했어.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고 물을 내렸다고. 잠을 안 재우고 3일 동안 세워뒀어. 그게 장난인가? 그게 사내놈들 싸움이야? 박영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니,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군 생활 30년 했습니다. 주임원사로 전역했다고요. 군대라는 게 원래 좀 거칠고 그런 거지.
장군님이 돼서 쪼잔하게. 쪼잔해? 서예란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박성훈 소장. 예. 사단장. 이자가 자네에게 뇌물로 준 게 정확히 얼마지? 박 소장은 우물쭈물했다. 그게. 말 못하나? 감찰참모 자네가 말해봐. 자네도 같이 얻어먹었잖아. 감찰참모가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지난달 회식비 300만 원 지원받았고 사단장님 골프채 세트 500만 원 상당. 그리고 명절 때마다 상품권. 들었나 박영딸? 서예란이 다시 박영딸을 보았다. 자네는 그 돈으로 사단장을 샀고 사단장의 권력을 샀어. 그리고 그 권력으로 내 아들을 고문했어.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다. 서예란은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박영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민간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국세청에 연락해서 이 작자 사업체 세무조사 의뢰해. 탈세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 싹 다 털어달라고 해. 뭐야? 당신이 뭔데 세무조사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들도 내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박영딸이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다. 서예란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국회의원? 불러봐. 지금 당장 전화해. 어느 의원이 뇌물 주고 병사 고문한 악덕 기업인을 쉴드 쳐주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대신 전화하는 순간 그 의원 정치 생명도 같이 끝나는 줄 알아. 서예란의 기세에 박영딸은 입을 다물었다. 진짜였다. 이 여자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헌병들이 박영딸의 양팔을 결박했다. 그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서예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응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 소장, 자네 옷 벗어. 사령관님, 제발. 명예 전역만이라도. 명예? 자네한테 명예가 남아있나? 자네 어깨에 달린 그 별 2개, 그거 똥별이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썩어버린 똥별. 군사법원에 회부될 거야. 징역 살고 나오면 연금도 없을 거다. 그게 자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서예란은 박 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소장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어지며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다. 박 소장은 오열했다. 평생을 바쳐 올라온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정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묵인했다. 서예란은 뜯어낸 계급장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다음은 군단장 차례인가 아니면 더 위인가. 그녀의 눈은 이미 8사단을 넘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장태산 대장의 집무실 공기는 무거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이미 다 피운 시각공초가 수북했다. 총장님, 언론 통제가 안 됩니다. 벌써 SNS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대장이 아들 복수하러 부대 뒤집어 엎었다는 내용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정운공 보실장이 보고했다. 누가 퍼뜨린 거야? 서예란인가? 장 총장이 낮게 물었다. 아닙니다. 병사들이 휴가 나가서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이다라며 서 사령관을 옹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반면 군 수뇌부는 무능한 꼰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장태산은 혀를 찼다. 젠장. 서예란, 이 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를 이렇게 키워? 장태산과 서예란은 육사 동기였다. 생도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다. 서예란은 언제나 수석이었고 장태산은 그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과 인맥으로 총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서예란은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 야전사령관이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장 총장, 지금 뭐 하는 거야? 8사단 꼴이 그게 뭐야?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 이게 군대냐고.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제가 조속히 수습하겠습니다. 서 사령관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감정적? 야, 이 사람아. 감찰 보고서 올라온 거 봤어? 대대장부터 사단장까지 뇌물 처먹고 병사가 동료 병사한테 똥을 먹였어. 그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야? 서 장군이 안 뒤집었으면 언론이 먼저 터뜨렸을 거야. 그랬으면 자네랑 나 둘 다 옷 벗었어. 전화가 끊겼다. 장태사는 수화기를 내던졌다. 궁지에 몰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서예란 연결해. 당장. 잠시 후 비화폰이 연결되었다. 서사령관 나야. 장태산.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수화기 너머 서예란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건조했다. 적당히 해. 사단장 옷 벗겼으면 됐잖아. 대대장 구속시키고 가해 병사들 처벌하면 끝날 일이야. 굳이 이걸 이슈화시켜서 군 위신을 떨어뜨려야겠어? 군 위신이요? 서예란이 코웃음을 쳤다. 총장님, 군 위신은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려 했던 총장님과 그 라인들이 떨어뜨린 겁니다. 말 조심해. 나 육군 참모총장이야.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장님, 5군 단장에게 전화해서 수사 축소 지시하셨더군요. 적당히 덮고 가라고. 장태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도청했나? 아니요. 5군 단장이 저한테 자백하더군요. 제가 군단 사령부에 쳐들어가서 군단장 멱살 잡고 물어봤거든요. 총장님이 시킨 거냐 아니면 내 독단이냐.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바로 불던데요. 이 미친. 총장님, 선택하십시오. 꼬리 자르기 하려다가 몸통까지 잘려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군 특별감찰 지시하고 개혁의 칼을 빼드시겠습니까? 서예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 아들 민우 아직 밥도 못 넘깁니다. 위장이 망가져서 미음만 먹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피해보면 안 되는데. 그럽니다. 피해자는 걱정하는데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은 자기 밥그릇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서혜란,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명예, 그리고 제 남편 김재호 중령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갑니다. 총장님이 20년 전 제 남편 사고 덮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장태사는 숨이 턱 막혔다. 20년 전 훈련 중 사망한 서예란의 남편. 당시 작전 참모였던 장태사는 무리한 작전 지시 실수를 덮기 위해 사고를 장비 결함으로 조작했었다.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왜? 판이 커졌습니다, 총장님. 이제 이건 단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닙니다. 20년 묵은 군 비리의 사슬을 끊는 전쟁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계룡대로 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장태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져 카펫을 태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했다. 서예란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별을 걸고 육군 정점으로 돌격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심판의 집행자였다.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오전 10시 제2작전 사령관 서예란 대장의 차량이 본청 위병소를 통과했다. 수행원도 없이 단지 운전병 한 명만 대동한 단출한 행렬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기계화 부대 전체가 이동하는 것보다 무거웠다. 본청 로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직원들과 장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예란의 등장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꼿꼿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 어떤 장군보다 당당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참모총장실이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 장관 접견실이었다. 장관실 문이 열리고 이덕수 국방부 장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 대장, 이게 무슨 일인가? 절차도 없이 이렇게 불쑥.
서예라는 경례를 생략하고 자켓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장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2급 비밀 2005년 제3공수특전 여단 작전명 붉은 새벽이라는 빛바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장관님, 20년 전 제 남편 김재호 중령이 사망한 작전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헬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로 결론 내렸죠. 이 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걸 지금 왜 다시 꺼내는 건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기체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악천후 속 작전 강행. 당시 작전 참모였던 장태산 중령, 현 육군 참모총장의 진급 욕심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서예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봉투 안에는 당시 정비대장이 남긴 비망록 원본과 장태산이 기상 악화 보고를 묵살하고 무조건 띄워라, 안 띄우면 내 놈들 모가지다라고 협박한 통신 녹취록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육군 전체가 뒤집힐 대형 스캔들이었다. 이걸 여태껏 가지고 있었나? 아니요. 어제 새벽 박성훈 8사단장을 족치고 압수한 그의 비밀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박성훈은 당시 장태산의 부관이었으니까요. 장태산은 이 약점을 쥐고 박성훈을 사단장까지 키워줬고 박성훈은 그 대가로 장태산의 더러운 뒤치다꺼리를 해왔던 겁니다. 제 아들이 당한 부조리의 은폐도 그 뒤치다꺼리 중 하나였고요. 서예라는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육군 참모총장 장태산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을. 서대장, 상대는 현직 참모총장이야. 군이 쪼개질 수도 있어. 군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장관님도 선택하십시오. 20년 전의 공범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의 지휘관으로 역사에 남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이 장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서예란의 눈빛은 타협을 모르는 칼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자네 마음대로 해. 대신 실패하면 자네도 끝이야. 감사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서예란은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섰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육군 참모총장실. 장태산 대장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박성훈 사단장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방부 장관실로 서예란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설마 박성훈 그 새끼가 불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게 터지면 자기도 죽는데.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총장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박살나듯 열렸다. 비서실장이 말릴 새도 없이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 중앙으로 서예란이 걸어 들어왔다. 뭐야? 너희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태산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서예란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앉아. 장태산. 야 서예란. 너 돌았냐? 내가 지금 하극상을. 하극상? 범죄자한테 무슨 하극상? 국방부 장관 승인 떨어진 긴급 체포영장이다. 서예란이 영장을 장태산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종이가 흩날리며 장태산의 뺨을 스쳤다. 죄목.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군사기밀 조작 및 은폐. 장태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다. 증거 있어? 내 남편 죽은 게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20년 전 일을 가지고 생떼를 써? 그건 사고였어. 서예란은 픽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 야 정비대장. 날씨가 뭐? 개소리하지 말고 띄워. VIP 오신다고. 오늘 못 띄우면 내 진급 내가 책임질 거야? 무조건 띄워. 떨어져 죽으면 국립묘지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20년 전 젊은 장태산의 목소리가 총장실에 울려 퍼졌다. 장태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내 충직한 게 박성훈이 가지고 있더군. 언젠가 내가 자기를 버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더라고. 넌 내 부하도 못 믿어서 약점 잡히고 살았냐? 서예란이 책상을 짚고 장태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 남편 재호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추락 직전 교신 기록에 남아있어. 내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했어. 넌 내 진급을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재호 씨는 부하들을 살리려다 죽었어. 그런데 넌 뻔뻔하게 대장까지 달고 내 아들까지 짓밟으려 했어. 해라나. 우리 동기잖아. 친구잖아. 한 번만. 응? 내가 다 보상할게. 내 아들. 의가사 제대시켜줄게. 유학도 보내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제발 이것만 덮어줘. 장태산이 서예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루한 노인네만 남아있었다. 서예란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지팡이를 들어 장태산의 손등을 내리쳤다. 악! 손 치워. 더러워. 친구, 넌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보상? 넌 감옥에서 썩는 걸로 보상해. 서예란은 뒤에 선 헌병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전군에 생중계해. 군의 수장이 얼마나 추악한 민낯을 가졌는지 똑똑히 보여줘. 안 돼. 이거 나 참모총장이야. 내가 육군이라고. 으악. 헌병들이 장태산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4개가 헌병의 손에 의해 거칠게 뜯겨나갔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육군의 정점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끌려나갔다. 서예란은 텅 빈 총장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 목걸이를 꺼내주었다. 보고 있어, 여보? 다 끝났어. 당신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었어.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장태산의 체포 소식은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모든 언론이 속보를 쏟아냈다. 육군 참모총장 긴급 체포. 20년 전 은폐 사건 드러나. 서예란 대장의 사이다 참교육. 부패한 군 수뇌부 일망타진. 아들 지키려다 군대 바꾼 엄마. 국민 영웅 등극.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서예란에게 열광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하자 서예란을 대통령으로 같은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다. 반면 장태산과 그 라인에 섰던 장군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사법원 앞은 매일같이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군 검찰은 장태산에게 사형을 구형하지는 못했지만 군형법상 가능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있던 날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선 장태산은 수의를 입고 삭발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사복을 입은 서예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태산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 시선을 떼지 않았다. 피고인 장태산. 징역 20년. 불명예 전역 및 연금 박탈.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장태산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끌려나가며 서예란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입이 막힌 채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박성훈 전 8사단장은 징역 7년, 가혹행위 가해자 박철수 전 병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이었던 군사재판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서예란에게 수백 개의 마이크가 들이밀어졌다. 사령관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거취는 어떻게 되십니까? 서예란은 잠시 카메라를 응시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담담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상처 입은 제 아들과 수많은 피해 장병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을 아끼고 차에 올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아들 민우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어머니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민우가 뒤를 돌아보았다. 헬쑥했던 얼굴에는 제법 살이 올랐고 눈빛도 안정을 되찾아 있었다. 서예라는 다가가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대장의 갑옷을 벗은 평범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많이 무서웠지? 민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아니요. 엄마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그 지옥 속에서도 비겁해지지 않고 버텨준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야.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육군의 별이 떨어진 자리에 가족이라는 진짜 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4월의 봄날, 국립대전현충원. 따스한 햇살이 비석들을 비추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묘역 한쪽에 한 중년 여성과 건장한 청년이 서 있었다. 서예라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재활치료 덕분에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호전되어 있었다. 옆에 선 강민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복학하여 법대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묘비명 육군 중령 김재호의 묘. 정의를 위해 날다. 서예라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고 챙겨온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여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녀는 비석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나 지난달에 전역했어. 장관님이 말리셨지만 미련 없이 나왔어. 당신 복수도 했고 민우도 지켰으니까. 이제 군대는 후배들에게 맡겨야지. 나 이제 백수야. 당신이 꿈에 나와서 용돈 좀 줘야겠는데? 서예란이 쓸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민우가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아버지, 저 민우예요. 저 이번 학기 장학생 됐어요.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드는 법조인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비석 위로 춤추듯 내려앉았다. 마치 김재호 중령이 아내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가자, 민우야. 배고프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예란이 아들의 팔짱을 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알바비 받은 거 있는데 제가 살게요. 오, 진짜?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럼 비싼 거 먹어야지. 짜장면? 에이, 엄마. 저녁 기념인데 고기 썰어야죠. 하, 그래. 스테이크 썰러 가자. 모자는 웃으며 현충원 길을 걸어 내려갔다. 서예란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별 4개가 달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햇살은 그 어떤 훈장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차가운 겨울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하고 평온한 봄이 찾아왔다.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이었다.